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동지 중에 크루즈 여행을 위하여 인천에서 출발하여 두바이 경유 베니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며 보고 느낀 소회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환승한 두바이에서 약 6시간 이상 비행하며 내려다보이는 긴장해역 페르시아만, 고대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의 하구의 델타지아, 튀르키예 동부 산악지대 노아의 방주 얘기가 전해지는 아라라산 인근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후케와 발칸반도 상공을 지나 목적지인 지중해 아디리아해에 면한 베니스에 도착할 때까지 드라마틱한 광경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9월 말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항하는 동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위해 집을 나서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공항에는 이미 많은 여행객으로 붐빕니다. 그리고 탑승과 출국 수속 등을 마치고 면세점 거리와 휴게소 등의 여러 가지를 눈여겨삼아 둘러봅니다. 이윽고 친절한 승무원의 탑승 전 마지막 체크 겸 안내를 받고 자리로 가지요. 비행기는 무려 500여 명의 승객이 타는 대형 항공기이나 꽉 찬 만석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에코노미석이라 그렇겠지만 공중에 앉을 내 자리가 있다는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우선 비행기는 이륙하여 약 6,700km 떨어진 환승공항 두바이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 좋아하는 채널을 돌려가며 영화 몇 편을 봅니다. 그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과연 어떤 생활을 했나 하는 궁금증을 다소로도 풀어보기 위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사랑을 담아 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는 1945년 당시 만주에 있던 약 6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일명 라게리에 옥류됩니다. 이때 주인공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일본군 병사의 아내와 아이들은 귀국하고 남은 그를 중심으로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식량 부족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팁니다. 수용소 안에서의 일본군 포로끼리의 싸움도 이어지지만 주인공은 얼어붙은 동료들의 마음을 녹여갑니다. 종전된 지 8년 후 주인공은 4자녀를 기르는 아내로부터 당신의 귀향을 기다린다는 여업소를 받지요. 그러나 끝내 주인공은 병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뒤 소련과 일본 정부 사이의 협약으로 석방되어 귀환한 동료들은 주인공의 뜻을 기리려 그의 집을 방문하여 시베리아에서 겪은 일들을 전해줍니다. 아무튼 전쟁의 비극과 아픔 그리고 사랑을 느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쟁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일본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영화였죠. 그런데 이렇게 다소 생뚱맞은 듯한 여행 속의 또 다른 여행 영화를 보는 사이 두 번째 기내식이 제공되는 바람에 두바이에 가까이 왔음을 압니다. 드디어 베니스로 가기 위해 환승공항 두바이에 잠시 내립니다. 짧은 시간을 면세점 거리 등을 서성이며 연전 사막 속의 세계적인 관광도시 두바이 시내를 둘러보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다시 두바이를 이륙하여 약 4,500km 거리의 베니스를 향해 북서진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도시는 바다와 잘 어울린 사막 속의 녹지임을 잘 보여줍니다. 여객기는 페르시아만을 따라 카타르와 바렌 인근 상공을 날아갑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페르시아만 상공을 통과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만 지역은 세계 석유 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분쟁 해역이자 지금도 긴장 해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 등 당시만 해도 비행이 중지되거나 상당거리 우회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영국 등의 유조선을 이란이 납포하는 등 제해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등의 국제 정치적으로 위기가 상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 지역의 원유 수출량 80% 이상이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으로 향하고 있기에 페르시아만을 내려다보며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큰 홍수 피해를 입는 등의 예상치 못한 일마저 일어납니다. 이제 여객기가 페르시아만의 북쪽 끝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 샤트 알 아랍강이라 불리는 강이 되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나로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강이 여러 갈래로 나뉘며 델타를 이룬 모습에 대략 기원전 5000년경부터의 세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만난 듯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곳은 가보고 싶어도 이어진 전쟁 등으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던 지역으로 상공에서나마 본 일은 행운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왜냐하면 비록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일부분이긴 해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았다는 여운이 길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낳은 이 두 강이 말라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이는 계속된 가뭄과 강 상류 국가인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댐을 건설하여 흐르는 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0세기는 석유 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물 분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과 특히 국제 하천은 강의 상하류 국가 간 물 분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아무튼 강의 생계를 의지하던 농부와 어부뿐만 아니라 강의 하류인 이라크 사회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현실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내륙 상공을 비행하면서 잘 정비된 경지와 도시 등이 어울린 모습을 잠시도 눈을 띄지 않고 보며 실제로 이 땅을 밟아보리라 중얼거립니다. 여객기는 페르시아만과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의 삼각주 평원을 지나 튀르키예 동부 산악지대 상공을 납니다. 승객 대부분은 비행기 창을 내리고 잠을 청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모습이었지만 비행기 아래 펼쳐지는 험준한 산악지대의 경외로운 절경은 자연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는 산속에 건설된 댐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티그리스 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에 건설된 알쿰유 댐과 이름 모를 댐 등으로 강 하류 국가인 이라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비행을 하면서 다른 비행기가 산악 상공을 나는 모습을 보는 일도 재미를 더해줍니다. 비행기는 튀르키예 동부 산악지대 상공을 계속 날아갑니다. 흑해 상공을 얼마 앞두고 튀르키예 최대 호수이자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는 반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호 뒤로 성경 창세기 속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얘기가 전해지는 아라라산 정상의 만년설이 보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물론 중동에서 가장 높다는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노아의 방주 국립공원이 있다고 하니 비행기가 좀 더 가까이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마저 생깁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흑해 상공으로 들어갑니다. 푸른 흑해의 아름다운 해안가의 매력적인 모습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흑해 연안국가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곳 바다는 물론 가까운 육지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제 흑해 상공도 지나 발칸반도 하늘을 납니다. 이어 풍광이 뛰어난 아드리아 해안을 바라봅니다. 점점이 바뀐 수많은 섬들은 마치 그려놓은 듯한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윽고 아드리아 해를 건너 목적지 베니스 섬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선 모습이 보입니다. 바다 위에 둥실 떠있는 베니스의 고색 창연한 건물들이 인사하듯 손짓합니다. 비행기는 베니스의 마르코폴로 국제공항에 사뿐히 내립니다. 이로써 배를 타기 위해 약 11,200km, 비행시간 16시간 정도 걸려온 셈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꾸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상공을 비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기감과 흥미가 교차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세계 유수 석유 생산 지역인 페르시아만의 군사적인 위기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